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반성한 데 따른 여당의 자구책이었는데요. 종부세 등이 빠져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대로 괜찮은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 중 이번 주 핫 이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참 논란도 많은데 저희가 좀 토론하기 앞서서 두 분 다 이제 정치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이준석 전 의원의 돌풍. 자, 본선까지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1등으로 대표 본선에 직행했다는데 두 분 다 이준석 전 최고를 잘 아시는데 김종석 의원님, 네. 야당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네. 야당의 생리상 네. 이런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렇죠. 이렇게 젊은 친구, 36살밖에 안 된 정치인. 여기서 분명한 건 이제 이준석 개인의 어떤 개인기나 어떤 과거의 경력보다는 이준석 신드롬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준석 신드롬. 예, 그런데 사실은 30대 야당 당수다라는 거는 저는 뉴질랜드나 핀란드나 오스트리아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가능성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게 대두됐다는 게 한국 정치의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리더십이나 정치 경험이 아직 검증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그 엄중한 중진들을 어떻게 끌고 통합을 이뤄낼지 우려 반 기대 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이배 의원님, 의원님은 이제 바른미래당에 이제 몸을 담으셨을 때,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최고위원이어서 최고위원. 같이 이제 뭐 현역 의원은 아니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당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예선 1등으로 지금 통과를 했는데 그 정도 개인적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일단 뭐 제가 가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 똑똑하다.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두뇌 회전도 빠르고요. 계산도 빠르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근데 좀 부족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석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좀 경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도 자신의 좀 아젠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정치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실현하고 싶은가라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좀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나이가 뭐 젊으니까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어떤 우리 당에서 뭘 하겠다, 우리 당은 어떤 국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아젠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비 경선이었기도 했지만 이제 본 경선 가서는 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다른 이제 선배 의원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을 좀 빨리 만들어내서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젠다를 만들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야당의 생리와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를 볼 때 본선에서도 1등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숫자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상당한 탄력이 붙은 숫자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6월 11일 날 최종 발표가 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또 이합집산이 있겠죠. 또 당심과 민심의 조화 과정이 있는데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적어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다. 본인들은 좀 괴로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6월 11일 본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어제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 의원님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도입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뭐 죽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방향을 다루겠다라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그냥 저는 왜 했는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했는지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시장의 어떤 뭐 수요 공급의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지를 다시 그 정부 여당이 할 수 있게 하려면 엄청나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더 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좀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닥 그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을 반대로 지지하게 만드는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재산세 이제 감면이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44만 호의 주택에 대해서 뭐 그 주택당 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그런 작은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에 뭐 지지율이 다시 막 크게 막 전환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좀 너무 원칙을 제대로 또 지키지 않는 그냥 계속 땜빵의 어떤 그 땜질식 대책이다, 처방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 대부분의 전문가나 국민들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이게 그 지난번 그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겠다고 그래가지고 특위 만들고 뭐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결국 나온 거 보니까 실망스럽잖아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25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분명하다면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하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유턴은커녕 차선 변경도 안 한 것 같아요. 차선 변경도 안 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종부세나 뭐 저 거래세는 협의를 하는 걸로 계속 열어놓은 상태고 재산세 일부 감면만 좀 뭐 합의 본 정도니까. 재산세 일부 감면하고 좀 빚을 돕는 뭐 데 공급 대책 뭐 일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 세금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힌 대책이고 이번에 발표된 특위 그 안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건 그냥 선거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세금 부담 완화용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언론들도 뭐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막 이런 비판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최 의원님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였잖아요. 그렇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 그러는데 2% 공시지가 상위 2%로 대상을 바꾸는 안을 특위가 마련해서 공청회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종부세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그 9억 원 공시지가 9억 원 기준이 전체 국민의 1% 정도에 해당이 돼서 1%한테 종부세를 부담시켰었다라는 건데요. 전체 주택의 이제 1%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3.7%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된다라는 게 나오면서 아니 1% 하려고 했던 법인데 3.7%로 너무 늘어났으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종부세의 취지 자체가 결국은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안이라면 저는 그게 1%냐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이 보유세의 부담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 주택수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집을 내놓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작동을 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세금을 그렇죠. 좀 더 부과해서 그분들이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결국은 세금 부담이 커져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보다는 다른 것에 투자 대안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의 어떤 그 원리를 좀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보유세를 더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주게 해야 되는데 뭐 여전히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보유세에 대한 이 종부세에 대한 그 과세 대상을 자꾸 조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반론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결론을 못 내고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좀 상대적으로 현재는 무거운데 지금 논쟁의 초점은 1주택자들. 그렇죠. 1주택자의 공시지가 9억인데 뭐 12억으로 올리자 하니까 워낙 반론이 많으니까 예. 그러지 말고 가격 말고 그렇죠. 전체 주택의 퍼센테이지로. 비싼 순으로 한 2%만 물리자는 아닌데 2%만 물리자는 기술적으로는 혹시 가능하고 철학이 맞습니까? 근데 2%로 하면은 11억 6천만 원 정도라면서요. 공시지가 네, 11억 그러니까요. 6천.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12억으로 올리고 싶은 게 아마 송영길 대표나 김진표 위원장 생각이었을 텐데 당내 반발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화법을 바꾼 거죠. 2%로 하면 11억 6천 정도 가니까 2%로 하면 좋을 듯 싶으니까 아마 꺼내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요.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해서 이 사람들이 두세 채 갖고 있던 중에 한두 개를 팔아서 값이 내려가면은 비싼 아파트 값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민의 주거 안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20억 하던 아파트를 15억으로 낮추면 그 15억은 서민이 사나요? 또 다른 부자가 사는 거거든요. 그 왜 다른 부자 부담 낮춰주는 거를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지 이건 국민을 1대 99에서 2대 98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 1대 좀 더 99에서 근본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로 가야지 비싼 아파트를 값을 낮춰봤자 또 다른 부자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산세, 이 조세의 근 원칙은 거래세는 낮춰주고 그 대신 보유세는 합리화해서 합리화.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주택값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연금으로 사는 사람한테 연금을 전액 다 세금으로 뜯어간다. 이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의 그 가치,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 부과보다는 그 사람이 가구주가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하는 것이 저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처분시, 상속시 이럴 때 하는 게 난 더 합당한 게 아닌가. 지금 뭐 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내놓은 안 중에 이제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은퇴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내 연금 소득을 죄다 세금으로 내란 말이냐. 이건 참 무리한 거거든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여론이 비싼 나빠진 월세를 내고 사는 꼴이다. 그런 종부세를 냈다 보면 그런 불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해보겠다고 의견을 지금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김용석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세제의 원칙은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결국 주택의 어떤 거래가 더 활성화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활성화되면 당연히 실소유자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용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굳이 이렇게 종부세를 걷어야 되시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주택자는 예. 조금 비싸더라도 종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혹시 그렇게 보시는 예, 저는 건가요? 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한테는 좀 더 과세를 더하는 식으로 가되 대신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한테는 부담을 오히려 덜어줘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조세 저항도 좀 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양도소득세도 지금 중과세를 더 중과하기로 지금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어서 그것도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부터 예. 하는 게 다주택사의 양도세 중과인데 예.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할 올린다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 중과를 오히려 폐지해서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결국은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있게. 되거든요. 예. 그거야말로 가장 빠른 공급 대책인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주택자들의 합리적인 거예요.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죠. 팔 수 있게 거래세를 낮춰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자세한 내용이야 뭐 미세 조정하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주고 보유세는 능력에 비례해서 합리화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 매기고. 원칙인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거래세 인하도 없고 보유세 부담을 비례하는 어떤 합리화도 없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민주당 내에 소위 무슨 친문 강경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소위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념지향적이죠. 그런데 지난 4년간의 문정부의 그러한 노선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전 내려졌다고 봐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6월 1일이 지금 뭐예요? 그 무슨 과세 기준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데 네. 아직도 이렇게 당정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정책 혼선이고 그다음에 결국 정책이 언제 실시되고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정책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이 되고 정책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요번에도 이 양도 차익을 이제 낮춘다는 게 거래세를 이제 낮춰주는 거나 같은 효과인데요. 활성화,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동안 자산 가격이 올라서 4억, 5억 번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명분이죠. 그렇지만 그걸 또 안 열어주면 주택 시장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번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걸 다 가져가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철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초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런 그 세제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솔직히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때문에 그거는 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그게 다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은 잠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양도소득세를 좀 살짝 건드렸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지금까지 이 비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을 건드렸는데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저거를 건드렸을까라는 네.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오히려 한도를 설정해서 네, 감면 한도 얘기 좀 예. 하려고 좀 낮추려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직 그렇죠. 결정을 못 했고. 예, 그건 이제 법안을 나와서 하겠다라고 일단은 그 민주당 입장은 정해졌는데 이건 이제 법으로 나와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번에는 공제 그 한도 부분은 80%를 낮추겠다고 지금 확실하게 자기가 섰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뭐 그거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결국은 장기 보유를 오히려 1주택자한테는 더 권장해야 되는데 장기 보유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또 줄여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튼 핵심을 건들지 않고 옆에 이제 변두리만 건들면서 왜 이런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다. 시장의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저는 솔직히 이 세금 계산하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세법이 복잡해지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세무사들도 잘 모른답니다. 요즘 심지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하는 뭐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한 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 국민들은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유사한 그 지금 댓글이 온 게 보니까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지 증세가 목표인지 답답할 뿐이다. 그런 댓글이 있고요. 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뭐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요? 이 수요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그냥 집 가진 사람 세금으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아라. 그래가지고 집값이 잡히겠어요. 더군다나 비싼 아파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게 서민들 중산층 주택 가격 안정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대로 증세에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증세도 안 되는 게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래가 많이 돼야. 목표가 불로소득 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낮추는 공급 대책 등을 더 잘 만들어내서 불로소득을 얻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한 지금 대책 중에서 상당히 시장에 지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매입 임대,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놓는 아파트 임대는 이제 지금 금지됐으니까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는 일반 주택을 사서 임대 놓는 제도를 폐지한다. 이게 서민들의 오히려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역효과가 많다는 반론과
이로 인해서 오히려 물건이 매물이 시장에 많이 잘 나올 것이다. 예. 이런 긍정적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 의원님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좀 후자로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그래요? 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게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이제 세금을 물게 해서 세부담 줄여주고, 뭐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시켜주고, 임대소득세나 재산세도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에 대한 거래세와 또 보유에 대한 세금을 모두 다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니까 이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7년에 26만 명이 98만 호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26만 명이 98만 호. 예, 근데 2020년 작년 5월로 국토부가 추산한 거 보면 52만 명이 160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인원 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수도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가 오히려 양산되는 것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좀 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를 열어서 다주택자가 매물 좀 내놓게 해서 시장에 빠른 공급을 좀 뭔가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 매물을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제 임대사업자를 하나가 줄어드니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4년 전에는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을 장려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랬죠. 그래서 네,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들을 많이 한 거죠. 그때는 정부 논리가 정책 따라서. 뭐냐면 임대사업이 활성화돼야 서민들의 전월세 공급이 늘고 안정이 된다. 지금은 뭔가요? 그럼 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부동산 주택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이념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증거의 영역인데 그런 선행 연구 없이 그냥 일종의 유행 따라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빚어져서 4년 전에 된다. 지금은 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임대주택 그 말소가 되면은 연말까지 약 13만 가구가 매물로 예상이 된대요. 13만 가구가 예.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잠깐 어떤 그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예. 공급이 부족해져서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전월세 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다주택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처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서민들이에요.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자체가. 1억, 2억짜리 아파트 한두 개 평생 장사해서 모아가지고 그저 다 해봐야 총액이 뭐 10억도 안 되는데 집이 세 채다 네 채다 그래가지고 중간 맞았다고 왜 한 번은 광화문에 나와서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한탄도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집을 지금은 소유하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팔아서 자꾸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집은 사는 것만 아니라 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 주거. 이 전월세라도 주거를 하도록 하려면 전월세 공급량도 늘려주는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월세 시장을 장기적으로 위축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집 사서 살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정책 취지가. 좀 올바른 방향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설 임대, 그러니까 지어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제도가. 거죠. 그거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매입 임대 이렇게 여러 개 자기가 돈이 있어서 사들여서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돼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분들이 내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월세 시장을 생각한다면 뭐 임대 사업자가 새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인 건설 임대는 뭐 계속 장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매입 임대는 조금 이제 그 혜택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좀 공공에서 공공 임대를 늘리거나 하는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번에 이제 그 공급 대책도 조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공급 대책이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이게 이 주택 부족 현상이 서울의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전국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그래서 이 서울 안에 여러 가지 공공이 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는 이 임대사업자와 집값의 폭등이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을 사서 결국
집값이 폭등했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시장과 주택, 집값 문제는요. 어떤 정치 이념이나 어떤 그런 정치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인 겁니다. 전문가들과 전문 연구기관이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4년 전엔 임대주택 활성화가 좋다고 그랬다가 4년 만에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내년에 또 무슨 소리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임대사업자들 대책 중에서 6개월 안에 이제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주택 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그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시켜주는 혜택을 줬는데 예.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뭐 그 아예 그걸 받지 않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1년 내 양도를 해야 되면은 그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전환되는 것은 6개월 내에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않으면, 말소되면 예.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그 양도세 혜택을 중과. 안 줘서 중과를 하겠다. 세금 중과를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저는 6개월 안에 바로 팔 수가 위험해요.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임대차 주택이 나가 있는 게 예. 지금 이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이. 예.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사람들 최소한 2년, 4년 보장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지금 4년, 최소한 2년 이상 지금 살 사람이 들어와 있는 집을 누가 사겠어요? 그거 팔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처분하라니. 예. 그건 이제 그 기간 끝나고 말소가 되면 하라는 거니까요. 예, 뭐 쫓아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LTV를 좀 우대 적용하는 거 무주택자들 젊은이들에게 해서 10%포인트 우대에서 20%포인트 우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은행 돈을 좀 더 빌려줘서 집을 사라는 건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작용의 우려가 클 것 같았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대출을 이제 안고 사게 되는데 지금 10% 올리게 되면은 뭐 한 몇 천만 원 그리고 뭐 최대 제가 대충 이렇게 그 정부 자료 보면은 한 1억 원 정도 더 대출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굉장히 저는 그 집을 사고 팔 때 큰 거죠. 몇 천만 크다. 원을 그 그나마 정도 대출 받을 수 혜택은 있다고 괜찮다. 하면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청년 세대 이렇게 신혼부부들 아직 그 재산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현재 소득을 담보로 미래에 갚기 위해서 대출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뭐 LTV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대출 더 받게 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와서 실수요에 대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번에 보니까 또 대출 그 한도가 4억 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무리한 뭐 대출이 나가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은행의 자산 건전성까지 고려된 뭐 그런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래 송영길 대표가 90% 해주자고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그거를 정부는 이제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중간값을 취한 것 같아요. 중간값을 취한 것 같은데 뭐 4억도 좋고 70%도 다 좋은데 능력이 있고 미래 소득이 확실한 사람한테는 더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은행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게 1년 만기, 2년 만기로 계속 갚고 은행에 가서 또 조아려 가지고 또 연장해야 되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갱신할 때 금리 또 올라가고 저는 빨리 이게 좀 후진적인 것 같아요. 선진국은 10년, 20년 장기로 예, 중금리가 됐든 저금리가 됐든 해주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얼마씩 매달 내야 되는지 알고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뭐 만기가 1년 내로 돌아오면 또 가서 은행원한테 가서 눈치 봐야 되고 은행원은 또 한 10%만 갚으시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참 피곤한 거죠. 예. 전 그거에 먼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금리가 오르면 상당히 돈 빌린 사람들 좀 걱정이 될 텐데, 자, 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이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제 1년 대선 앞두고 이 부동산 민심이 대선에 어느 정도 폭발력 있게 작용할 것인가? 흐름이 뭐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저는 지금 대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닥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줄 만한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다음 대선까지 계속 부동산에 대한 이 논쟁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내의 어떤 공급 부족이 굉장히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이번 기회에 뭐 저기 태능에 있는 육사랄지 아니면 뭐 여의도 공원이랄지 뭐 이런 공공부지들을 좀 더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공급 대책을 좀 내놔야 되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호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짧게 좀. 지난번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적속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고 당대표도 여당 대표도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민주당 정권 내에 친문 강경파가 정체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해온 거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내년 대선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토론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